정말 이런 결정이 가능하단 말인가? 어떻게 독일이 이 핵심 프로젝트를 한국과 함께 진행한다고 발표할 수 있는가? 베를린에서 긴급 속보가 뜨자 정부 청사안은 술렁거렸다. 독일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차세대 리튬 정제 사업이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에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때 기술 대국이라 불렸던 독일이 어쩌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발표 직후 현장으로 파견된 한국 기술팀은 예상치 못한 차가운 시선과 강한 경계를 마주했다.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라 국가 간 자존심의 충돌이었고 그 현장에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독일 공영방송 DW 산업경제팀에 입사한 지 1년 된 신입 기자였다. 그날 아침 데스크에서 받은 취재 지시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독일 정부의 리튬 정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정. 믿기 어려웠다. 이 분야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몸담았던 독일 기술의 상징 같은 영역이었으니까.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연구소를 견학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거대한 장비의 움직임, 엔지니어들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들려주던 기술 이야기들. 마틴, 여기서 나오는 기술이 독일 산업을 움직이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이 한국과의 협력으로 넘어간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한국이라니? 아직도 모방과 빠른 추격으로 성장했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독일의 기술 유산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나는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산업 전략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서 시장 논리를 앞세워 유럽 기업들을 압박해왔다는 인식도 있었다. 기술력은 독일이 세계 최고인데 과연 한국이 그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을까? 한국이 감히 독일의 산업을 넘보는 듯한 느낌은 불쾌하기까지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독일이 얼마나 오래 세계 기술을 이끌어왔는데 겨우 수십 년 만에 성장한 한국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다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이미 소식을 들으셨다. 내가 평생 쌓아온 기술이 이제 다른 나라 손에 넘어가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기술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말에 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아버지 세대의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이번 취재로 한국 기업의 진짜 속내를 밝혀내겠습니다. 나는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기사 따위가 아니라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기사 제목을 입력하며 더 강하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독일 기술 자존심의 붕괴, 한국 합작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 반드시 그 이면을 파헤치리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세대가 쌓아올린 기술 철학과 자부심을 더 이상 흔들리게 둘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사실이 내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독일이 당연하다고 믿어온 기술 지위가 한국의 경이로운 역량 앞에서 다른 의미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합작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드레스덴 연구단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전쟁터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다. 로비 한가운데서 한국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당당한 태도는 마치 이미 이곳의 주인인 양 느껴져 나를 더욱 불편하게 했다. 이건 지나친 자신감 아닌가? 게다가 독일의 연구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는 오만함처럼 보였다. 돈과 속도만 있으면 무엇이든 된다는 한국식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다. 나는 접수처에서 인터뷰 일정을 확인한 뒤 3층 기술회의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비해둔 질문 리스트를 다시 훑었다. 예리하게 파고들어 그들의 속내를 밝혀야 했다. 한국이 기술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뻔한데 어떤 식으로 답할지 뻔히 보였다. 회의실 문을 열자 키가 큰 남성이 일어나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정하윤입니다. 예상보다 차분하고 공손한 첫인상이었지만 나는 스스로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인들이 겉모습을 포장하는데 능숙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나는 곧바로 준비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독일 연구진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 핵심 공정 기술의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한국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정하윤은 준비해온 답변을 차분하게 늘어놓았다. 기존 인력의 경험을 존중한다. 기술 유출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탈취가 아닌 공동혁신을 목표로 한다. 예상대로 상투적인 말뿐이었다. 너무 태연한 태도가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듯한 행동이었다. 전형적인 한국식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드레스덴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슈나이더 박사가 들어왔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흥분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기술의 혼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혁신을 말하나. 70년간 이어진 독일의 기술 정신을 돈으로 사들였다고 해서 그 깊은 철학까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정하윤은 놀라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선배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독일 기술의 전통을 깊이 존중합니다. 존중이라고요? 슈나이더가 비웃듯 대꾸했다. 나는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다.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순간이었다. 독일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거침없는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 기술 종주국으로서의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런데 이어진 정하윤의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었다. 한국인이 독일 기술에 대해 뭘 안다는 걸까? 슈나이더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이제 증명해보시죠. 그럼 증명해보라. 달게다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더니 복잡한 수식을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이 빨랐고 수식들이 순식간에 보드를 가득 채웠습니다. 냉각 효율 2배 향상 동시에 소음은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 밖에다가 차갑게 설명했어요. 히타치가 20년간 도전했지만 물리 법칙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과제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한국 사람들의 허세가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일본 최고 천재 엔지니어들이 포기한 문제를 말이에요. 정하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줄 알았는데 그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도전하겠습니다. 너무나 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산책이라도 나가자는 듯한 여유로운 톤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자신이 있는 건가요? 닥에다가 코음을 쳤어요. 젊은이 이건 농담이 아니라며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시작해서 히타치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평생을 걸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정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케다 겐지로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그 순간 다케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의 전설적 엔지니어를 안다니요. 그것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심까지 담아서 말하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엔지니어입니다. 1970년대 압축기 혁신 이론 깊이 공부했거든요. 오, 이게 뭐지? 믿을 수 없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 기술을 무시하고 깔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부까지 했다니. 정하윤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분의 이론을 현대 AI 기술과 결합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닭에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AI라고 반문했어요. 네. 저희 삼성의 오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AI만으로는 안 됩니다. 히타치의 축적된 데이터와 장인들의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죠. 저는 펜을 꽉 쥐고 있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하윤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히타치를 향한 존경심도 느껴졌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밖에다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기술을 그렇게 깊이 알고 있을 리가 없는데 과연 일주일 후에는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히타치 연구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저도 카메라를 들고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하윤이 실패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야 한국 기업의 허세가 드러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다. 정하윤이 노트북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섰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선명했다. 그의 뒤에는 한국 기술팀이 조용히 따라붙었다. 지금부터 AI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가 차례로 펼쳐졌다. 나는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 독일 엔지니어들의 표정 변화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었다. 역시 한국식 과장은 변함없지.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결국 화면만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또 다른 엔지니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믿기 힘든 충격이 담겨 있었다. AI가 내놓은 설계안은 기존 정제 공정의 상식을 통째로 뒤집고 있었다. 반응기의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면서도 독일 기술이 가진 기본 원리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맞지 않을 것 같던 퍼즐 조각이 정확히 자리에 끼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이런 결과가 가능하단 말인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창의적인 해답을 낼 수 있다니?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계산된 수치들이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하윤의 목소리가 연구소 전체에 울렸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나 역시 손끝이 차갑게 굳어있는 것을 느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았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데. 슈나이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소음 수치 보고드립니다. 기존 대비 60% 감소.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어 효율 수치가 표시되었다. 정제 효율 기존 대비 2.1배 상승 목표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연구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슈나이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은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정하윤에게 다가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원리로 가능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순수한 호기심과 깊은 경외심만이 남아있었다. 믿을 수가 없군. 독일이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일주일 만에 뒤집다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력이야. 나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독일 최고의 연구자들이 포기한 과제를 한국이 해결하다니?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이미 많은 면에서 독일을 앞서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내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기술 도용이라고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은 깊이 있는 연구와 존중에서 나온 혁신이었다. 나는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다시 연구소에 갔을 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독일 엔지니어들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 도면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다. 오히려 서로 배우려는 열정이 가득했다. 그중 젊은 엔지니어 루카스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기자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다. 한국의 AI 시스템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전환입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기술 같아요. 루카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다. 부러움이었을까? 아니면 경외감이었을까? 한국팀이 우리 독일 기술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그의 말은 놀랍기만 했다. 아버지 세대의 엔지니어들조차 인정할 정도라니?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이 이미 독일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어 화장실로 피했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단 말인가. 한국은 이미 세계의 기술 정상에 서 있는 나라였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한 번에 밀려왔다. 정하윤이 전설적인 독일 엔지니어의 이름을 존경심을 담아 언급하던 순간 그가 보여준 AI 해석 결과 그리고 독일 연구진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모습까지. 나는 다시 그를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연구실에서 독일 엔지니어들과 함께 도면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다. 조용한 공간으로 그를 불러 용기를 내어 물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독일의 핵심 기술에 참여하려고 하신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희에게 독일 기술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스승이죠.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70년 가까이 축적된 독일의 장인 정신과 기술 철학을 현대의 AI와 결합하면 인류 전체에 기여할 기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그의 설명은 깊이 와닿았다. 기술은 한쪽만 잘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야 진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기사 제목을 완전히 바꿨다. 한국이란 나라의 진심으로 감탄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술 강국이란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지. 과연 내가 이 진실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드레스덴 본사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한국 측 부사장이 독일 연구진 전체를 대상으로 비전을 발표한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들었다.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다. 한국 경영진의 본심이 드러나는 자리일 테니까. 대강당은 금세 가득 찼고 공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을,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한국 측 부사장 김태우가 단상에 올랐다. 50대 중반의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완벽한 발음이었다. 단순히 통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소통하려는 진심이 느껴졌다. 오늘 저는 정복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이어진 비유는 더욱 놀라웠다. AI는 두뇌입니다. 빠르고 정확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술은 심장입니다. 따뜻한 인간의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할 줄 몰랐다. 나는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감탄했다. 그는 계속해 말했다. 두뇌만으로는 진정한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심장이 있어야 감동을 주는 기술이 탄생합니다. 독일의 심장과 한국의 두뇌가 만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강당은 숨소리마저 조용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 또한 그랬다. 한국의 사고 수준이 이렇게 깊고 철학적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는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러 왔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는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다.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 중년 엔지니어가 한국과 독일 기술 철학의 차이를 물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태우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같은 것끼리 더해지면 결국 같은 것의 확장일 뿐이지만 다른 것들이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그 순간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합작 사업이 아니었다. 뚜렷한 철학을 가진 비전의 선언이었다. 한국의 기술 사고 깊이에 완전한 경외심을 느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슈나이더 박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존경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처음엔 한국 측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기술의 진정한 계승자입니다. 순간 강당 안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도 모르게 손을 치고 있었다.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렇게까지 깊은 철학을 품은 사람들이라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고였다. 기술 강국의 진짜 면모란 이런 것이구나. 한국인들의 생각은 놀라울 만큼 깊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 철학을 갖추고 있었다. 독일이 배워야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구나. 설명회가 끝난 뒤 나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왜 기술이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기술 속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국경을 넘어 전달된다.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기술 강국이란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깊은 철학을 기반에 둔 나라였다. 그러나 그때는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음 날 연구실에서 나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슈나이더 박사가 오래된 가죽 노트를 들고 정하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구실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거워졌다.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슈나이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연구 노트입니다. 그는 이 노트가 50년 동안 금고 깊숙이 보관되어 온 그의 아버지 한스 슈나이더의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공기 자체가 신성해 보였다. 한 세대의 기술혼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슈나이더는 말을 이었다. 이 노트의 진짜 주인은 그 안에 담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정하윤이 조심스레 노트를 두 손으로 받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성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경건한 손놀림이었다. 그 노트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슈나이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결심한 듯 말했다. 한국이 보여준 AI 시스템,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미완의 꿈을 완성시켰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노트의 진짜 주인입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술자의 꿈이었다. 독일 기술의 DNA가 한국에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정하윤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중히 받겠습니다. 반드시 한스 슈나이더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화장실로 달려가 그대로 눈물을 쏟았다. 지금껏 내가 얼마나 많은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고 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한국 사람들은 독일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존중하며 계승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철학을 품은 민족이라니 진정한 기술자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드레스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을 전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더 큰 심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기술 정신이 한국에서 더 크게 피어나고 있다고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숨은 분노가 아니라 안도였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아버지 목소리 속에서 오래된 무게가 비로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기사를 완전히 다시 썼다. 제목도 새로 정했다. 심장을 기록하다. 드레스덴에서 만난 진짜 기술 정신. 한국의 철학은 놀라웠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 정복이 아니라 융합을 추구하는 가치관. 나는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놀라울 만큼 깊었다. 이런 철학을 가진 민족이라니. 한국이 세계 기술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음을 절감했다. 독일인으로서 한국의 마음 깊이 감탄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한국과 독일이 함께 만든 첫 번째 차세대 리튬 정제 모듈의 시범 가동 테스트였다. 연구소는 숨소리조차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두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서서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역시 카메라를 들고 가슴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기계 테스트가 아니었다. 양국 기술이 하나가 되어 만든 기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의 AI 시스템과 독일의 70년 기술이 합쳐 탄생한 결과물. 시작합니다. 정하윤의 짧은 말과 함께 장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모듈은 거의 소리가 없었다. 효율성은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고 화면에는 실시간 수치가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담당자가 흥분해서 외쳤다. 성공입니다. 그 순간 연구실은 환호로 가득 찼다. 한국 연구진과 독일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보였다. 나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기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감동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박수를 치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산업 뉴스가 아니었다. 인류의 뉴스였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순간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한국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기술력과 철학을 동시에 갖춘 나라. 이제 기술 종주국은 한국이었다. 며칠 뒤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더 많은 한국 기업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한국은 배워야 할 나라였고 존경해야 할 기술 강국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완성된 기사를 다시 읽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드레스덴에서 진짜 기술 정신을 보았다. 그것은 국경을 뛰어넘는 인간의 꿈이다.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경계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땅이었다.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놀라운 나라였다. 공항에서 정하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기자님 글 덕분에 우리의 진심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독일인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국 기술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것이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한 달 뒤 내 기사가 방송되었고 반응은 놀라웠다.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전화를 주셨다. 마틴, 좋은 기사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니 놀랍구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기술 정신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한자리에 서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술, 인류를 위한 혁신을 위해서였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다. 세계가 반드시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기술은 존경받아 마땅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한순간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TSMC의 철옹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62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반도체에 투자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2025년 7월 타이베이에 위치한 TSMC 본사 긴급전략회의에서 터져나왔죠. 대만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직 반도체 산업에 올인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테슬라가 TSMC와 진행하던 협상을 중단하고 삼성과 23조 원 규모의 단독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애플마저 한국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첩보까지 들려왔으니까요. 도대체 삼성은 무엇을 준비해온 걸까요? 반도체 업계에서 20년을 몸담은 저 역시 단 한 번도 우리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TSMC의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면서 매 분기마다 느꼈던 건 압도적인 우월감이었죠.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70%를 장악한 우리 회사 삼성이 아무리 추격해도 7% 남짓에 불과한 현실, 특히 첨단 5나노, 3나노 공정에서는 우리가 비교 불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칩,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 AMD의 서버 칩, 세계 IT 기업들이 모두 우리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신주과학공원 TSMC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의 심장이 만들어지고 AI 혁명의 핵심 부품이 생산되죠. 우리가 단 하루만 멈춰도 글로벌 IT 산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저를 비롯한 모든 TSMC 임직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믿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니까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 표준화된 제품이었고 수익성 면에서 우리 파운드리 사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3%도 되지 않았죠. 우리 TSMC가 54%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말입니다. 게다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도전은 반복해서 좌절됐습니다. 수율 문제, 고객 신뢰 부족, 기술 격차 등 삼성이 넘어야 할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우리는 85% 수율을 자랑하지만 삼성은 75%에 머물렀으니까요. 10개를 만들면 우리는 8.5개를 완벽하게 내놓지만 삼성은 7.5개만 성공하는 셈이죠. 이 미세한 차이가 고객사들에게는 막대한 비용 차이로 이어집니다. 대만인으로서 느끼는 자긍심은 특별했습니다. 작은 섬나라가 세계 첨단 기술의 심장을 담당한다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실감났습니다. 실리콘 실드라고 불리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대만을 지키는 방패였죠. 국제 정치 전문가들도 TSMC가 존재하는 한 대만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런 자부심이 오히려 우리를 지나치게 안심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7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시장의 분기별 트렌드 리포트를 마감하고 있었죠. 각 나라의 투자 상황과 신규 사업 정리를 반복하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하는 일이기에 딱히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일본, 중국, 한국, 동남아 순서로 국가별 동향을 확인하는 익숙한 과정이었습니다. 일본 파트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니와 르네사스가 차세대 이미지 센서 개발에 30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 일본은 여전히 센서와 소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죠. 파운드리나 메모리보다는 자신들의 주력 영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도시바도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파워 반도체에 1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중국 쪽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규제로 첨단 공정은 포기하고 오히려 성숙 공정의 역량을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SMIC는 28나노 이상의 레거시 공정에서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었고 화웨이용 7호 칩 개발 시도도 있었으나 수율이 너무 낮다는 정보를 접했어요. 대규모 정보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죠. EUV 장비가 없으니 한계가 명확했던 겁니다. 동남아는 주로 조립과 패키징 분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후공정 인프라를 늘리고 있었지만 첨단 제조로는 아직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한국 파트를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 전체 투자액 622조 원. 순간 단위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622억 원도 아니고 6,220억 원도 아니고 무려 622조 원이었어요. 대만 달러로 환산하니 약 60조 대만 달러, 우리나라 1년 GDP가 23조 대만 달러쯤 되는데 그 6배를 오직 반도체 분야에 쏟아붓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번역에 오류가 있나 싶어 원문을 다시 찾아 확인하고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고 파파고로 한 번 더 교차 검증, 심지어 한국어에 능통한 동료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래도 숫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622조 원, 반도체 시장 분석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또 점검했어요. 입력 실수인가 싶어 원본 자료를 찾아봤죠. IDC, 가트너, IC 인사이츠 등 글로벌 리서치 리포트를 모조리 뒤졌는데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삼성전자 480조 원, SK하이닉스 122조 원, 협력사들까지 포함한 추가 투자,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해보니 더욱 세부적인 정보가 있었죠. 2047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장기 계획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프로젝트가 2025년 2월부터 SK하이닉스의 부지 조성으로 시작됐고 일부 장비 발주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평택은 이미 라인 증설에 한창이고 화성과 이천도 확장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었어요. 구글 어스로 경기도 일대를 확대해보니 대규모 현장 공사가 위성사진에도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방대한 부지가 정돈되고 중장비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이 뚜렷했죠. 단순히 생산시설을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남부 전역을 하나의 초대형 반도체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었죠.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반도체 집적 단지가 조성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용인과 평택, 화성, 수원, 안성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반도체 벨트. 규모만 봐도 서울시 전체와 맞먹는 엄청난 면적이었습니다. 입주할 시설 목록을 확인하니 더더욱 놀라웠죠. 첨단 공장 16곳, R&D 센터 3곳,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단지 5곳,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센터 2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정부 지원도 이례적일 정도로 파격적이었어요. 세제 감면은 기본이고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도 예산까지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클러스터 전용 변전소 4곳을 신설하고 하루 100만 톤의 초순수 공급이 가능한 정수시설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더군요.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들이 총출동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마다 1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추가로 배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한다고 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타이베이 시내가 보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은 아직도 정치적 갈등과 환경 규제로 인해 새 팹 하나 짓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TSMC가 가오슝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환경단체의 반대에 몇 달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죠. 물 사용, 전기 사용, 교통난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기업도, 시민들조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미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늦은 밤까지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들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었어요. K-반도체 벨트, 제2의 반도체 신화, 초격차 전략 등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특집 기사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 산업, 1990년대 IT 산업에 이은 세 번째 대도약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결심했는지 점점 이해가 갔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던 거죠. 중간에 끼인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계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했던 겁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경제 전문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번 투자가 단순한 생산력 확대를 넘어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더군요. 생태계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우리 TSMC는 제조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설계는 고객사가 맡고 우리는 그걸 최고 품질로 생산하는 역할이죠. 이 분업 구조는 그간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전문 분야에 집중해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이야기하는 생태계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소재, 장비,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 집결시키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직 통합을 수평적으로 실현하는 것 같았죠. 자료를 살펴보다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개가 넘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이 클러스터에 함께 입주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바로 옆에 중소협력사들이 나란히 들어서서 즉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명단을 보니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 독일의 장비 기업, 미국의 설계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재는 일본에서, 장비는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의 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죠. 부품 하나가 늦어지면 전체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작년에는 일본에서 오는 특수가스 공급이 일주일이나 지연돼서 라인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50km 반경 내에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물류 시간이 줄고 소통 속도가 빨라지고 문제 발생 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죠.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마시며 업계 뉴스를 훑고 있었는데 로이터 속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기사를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23조 원이면 우리 TSMC의 연간 매출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의 업계 최대 규모였죠. 더 놀라웠던 건 계약의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갈 AI 칩을 삼성이 단독으로 생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산노 GAA 공정으로 말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트랜지스터를 360도로 감싸는 차세대 공정 기술이죠. 우리 TSMC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대량 생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2022년부터 3나노 GAA를 양산해왔죠. 초기에는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품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 표정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영업팀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테슬라는 우리의 잠재 고객이었거든요. 작년부터 꾸준히 접촉해왔는데 결국 삼성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영업 담당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테슬라와는 꽤 오랜 기간 협상을 해왔어.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패키지 딜이었어. 삼성은 AI 칩뿐 아니라 HBM 메모리까지 함께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거야.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시대의 필수 부품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차세대 메모리죠. 복잡한 AI 연산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HBM이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2024년 HBM3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로 두 회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HBM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밖에 없다는 점이었죠. 그나마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10%도 안 되고 기술력도 한국 기업들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칩과 HBM을 각각 따로 사면 호환성 검증도 따로 해야 하고 성능 최적화도 각각 신경 써야 합니다. 동료가 덧붙여 설명했죠. 그런데 삼성은 두 제품을 완벽히 맞춰서 세트로 공급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패키징 과정까지 삼성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패키징이란 건 칩과 메모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첨단 기술인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신호 특성을 최적화하고 발열을 제어해야 하니까 고도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 분야에서 삼성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오후에 열린 전략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부서장이 화이트보드에 도식화를 그리며 해설했어요.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은 수평 분업 체계였죠. 설계는 팹리스가, 제조는 파운드리가, 메모리는 메모리 전문 업체가 맡아왔습니다. 부서장은 화살표로 구조를 설명하면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런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점점 더 통합 솔루션을 원하게 된 거죠. 실제로 최근에는 주요 고객사들의 요청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칩만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걸친 최적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죠. 특히 AI 업계에서는 그 경향이 더 뚜렷했어요. 엔비디아가 독자적인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이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 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애플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죠. 애플은 우리 TSMC의 가장 큰 고객입니다. 아이폰과 맥북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세서는 저희가 독점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의 최고 구매 담당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만난다는 거였어요. 내부 네트워크로 파악한 바로는 차세대 M 시리즈 칩과 HBM을 결합한 패키징 솔루션을 협의하기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였죠. 애플이 우리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긴급하게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CEO 직속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으며 각 부서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차출됐습니다. 저도 전략기획팀 대표로 회의에 참여하게 됐죠. 첫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어요. 우리도 HBM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견, 그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주장, 오히려 마이크론과 전략적 제휴를 맺자거나 패키징 역량을 끌어올려 차별화하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죠. HBM 기술을 새로 개발하려면 최소 5년은 소요되고 그때쯤이면 삼성과 SK는 이미 훨씬 앞서 있을 겁니다. 설령 마이크론과 손을 잡아도 그들의 HBM 기술력은 한국 기업들에 비해 아직 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업 모델 간의 싸움이구나. 우리 TSMC는 순수 파운드리 모델을 철저히 고수해왔죠. 고객사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오직 제조에만 전념했어요. 이런 전략 덕분에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이 안심하고 우리를 믿고 맡겼던 겁니다. 반면 삼성은 IDM 모델을 택했습니다. 메모리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운영하죠. 자체 브랜드인 엑시노스 프로세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오히려 약점이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선 잠재적 경쟁사가 생산을 맡는 걸 꺼려했으니까요. 퀄컴이 삼성의 스냅드래곤 생산을 맡기길 주저했던 이유도 엑시노스와의 경쟁 때문이었죠. 그런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판세가 달라졌어요. 고객들이 바라는 건 단순한 생산 서비스가 아니라 통합형 토털 솔루션이었습니다. 칩과 메모리를 동시에 최적화하고 패키징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바로 삼성만이 이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었던 겁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곱씹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삼성의 최근 투자 동향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평택 피사 공장, 용인 클러스터, 시안 메모리 공장 확장 등 모든 투자가 하나의 커다란 청사진 아래에서 추진되고 있었죠.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긴밀히 연결하는 방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SK하이닉스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용인에 건설 중인 신규 라인은 HBM 전용 생산 라인이었고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이미 장비 발주까지 마쳤습니다. 월 4만 장 생산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10만 장까지 늘릴 계획이었죠. HBM 시장의 규모를 직접 계산해 보았어요. 2024년 150억 달러에서 2030년 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연평균 성장률이 37%에 이르는 엄청난 속도의 시장이었죠. AI 서버 한 대에 HBM이 8개에서 12개씩 들어가는데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HBM을 확보하기 위해 SK하이닉스와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과 메타 역시 유사한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2년 전 TSMC 내부 세미나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자는 삼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때는 그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뒤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파운드리 기술을 올리는 동안 그들은 자체 생태계를 구축했고 우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집중할 때 그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회사 자료실에서 예전 데이터를 뒤져보았습니다. 10년, 15년 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자료들을 찾아봤죠. 2010년대 초만 해도 TSMC와 삼성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미미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 48%, 삼성 15% 정도였죠. 우리는 기술적 우위를 통해 점점 더 차이를 벌렸고 고객 신뢰를 쌓으면서 70%대 대 7%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승부를 걸고 있었죠. 파운드리 점유율만을 쫓지 않고 아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타이베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도시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그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준비 중인 622조 원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 단순한 생산시설 확충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꾸려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그 시도가 이미 실질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622조 원 투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님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초 반도체 소재 리포트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견했죠. 위기에서 기회로 한국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극적인 전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2019년 7월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세 품목의 수출을 제한했던 일이 있었죠.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도쿄에 출장 중이었어요. 일본 소재 업체들과 미팅이 예정돼 있었죠. 당시 만난 일본 기업 임원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어. 우리가 공급을 끊으면 6개월 안에 모든 공장이 멈출 거야. 실제 상황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했고 불화수소는 95%,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거의 10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이 소재들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었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재고도 많아야 3개월분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일본이 완전히 수출을 멈췄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멈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TSMC 입장에서도 내심 기회라고 여겼죠. 한국 기업들이 흔들리면 그 공백을 우리가 채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몇몇 고객들이 리스크 분산을 이유로 우리에게 물량을 더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다룬 보고서 내용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한국이 단 3년 만에 소재 자립도를 20%에서 40%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었어요. 2019년에 20%였던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이 2023년에는 40% 수준으로 실제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동진세미캠이라는 중견 기업은 2년 만에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분야는 일본 기업들이 20년 넘게 독점하던 영역이었습니다. 솔브레인은 999%라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에 성공했고 이른바 99로 불리는 제품은 오히려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자체 개발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공급을 시작했고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연구에 집중하는 상생 모델이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했죠. 보고서에 소개된 한 한국 엔지니어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때렸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각성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대만 반도체 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었고 기조 연설자는 은퇴한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백발의 그가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죠. 2019년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일본에 협상력을 줬지만 결국 가장 큰 고객을 잃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일본 소재를 최우선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대안을 찾죠. 그게 우리가 만든 불신의 결과입니다. 실제 수치가 이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반도체 소재는 2019년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 소재 기업들의 매출은 같은 기간 300% 성장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재미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반도체 컨설턴트였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TSMC에서 일한다고 하니 부럽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니까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라고. 지금은 생존 경쟁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슬라이드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였어요. 여기 보세요. 반경 30km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소재 기업 10곳, 장비 기업 30곳, 설계 회사 20곳, 그리고 여러 팹까지. 지도를 확대하니 더 세부적인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가스 공급업체 옆에 바로 팹이 있고 그 곁에는 장비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10분 안에 해결된다고 했죠.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모든 기업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면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AI 기반 수요 예측, 자동화된 재고 관리까지. 클러스터 전체가 마치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처럼 움직이는 셈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간 기술 유출은 걱정되지 않냐고.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염려했지만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혼자만 지키는 것보다 낫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의 다음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TSMC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외롭고 한국은 2등 기술을 가진 기업 100개가 하나로 뭉쳐있다고 했어요. 누가 더 강할까요?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19년에 한국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변모했는지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소재만 국산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근간 자체를 새롭게 재편하고 협업 문화를 구축하며 생태계까지 만들어냈던 겁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소부장 협력사들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세웠고 삼성은 중소장비업체에 1조 원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만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에 나섰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용인과 평택을 잇는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내부를 연결하는 지하 물류 터널까지 계획되어 있었어요. 소재와 부품이 이 지하 터널을 통해 자동으로 이동하는 시스템, 마치 하나의 초대형 공장처럼 작동하는 구조였죠. 심지어 클러스터만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소까지 짓는다고 했습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목표였어요. 탄소 중립까지 염두에 둔 설계였습니다. 모든 뉴스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자립과 압도적인 경쟁력 확보, 그 두 가지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타이베이 101 빌딩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이지만 지금은 더 높은 빌딩들의 그 자리를 내준 상황이었죠. TSMC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결국 더 거대한 생태계에 자리를 내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TSMC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지닌 기술적 우위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이제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 분석과 TSMC의 대응 전략 필요성이었어요.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다. 반드시 생태계를 만들거나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2025년 8월 중순, 저는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 깊이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규모나 기술 수준을 넘어서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어요. 회사 자료실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IR 자료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투자 설명회 발표 자료, 기술 로드맵, 특허 출원까지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니 점차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우선 삼성의 전략부터 분석했습니다. 용인에 건설 중인 초대형 팹은 단순 생산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뉴로모픽 패브릭이라는 콘셉트로 설계되어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어요.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AI가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감지에 대응하는 구조였죠. 삼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수율을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TSMC가 내세우는 85%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죠. 물론 아직 목표치이긴 하지만 그들의 과거 실적을 보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건 GAA 기술 로드맵이었습니다. 2025년 4나노 GAA, 2026년 3나노 2세대, 2027년 2나노, 2029년 1.4나노까지 매년 새로운 공정을 선보이겠다는 매우 공격적인 계획이었어요. 우리 TSMC도 유사한 로드맵을 세웠지만 GAA 전환이 늦어 따라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다른 전략을 택했어요. 그들은 HBM을 뛰어넘는 차세대 PIM 기술에 집중하고 있었죠.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를 넣어 데이터 이동 없이 저장된 곳에서 바로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전력 사용을 90% 절감하고 속도는 10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저는 구글 어스 프로로 용인 클러스터의 설계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모든 건물 배치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가스 공급 시설은 팹에서 500m 떨어져 위치해 폭발 사고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도 배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였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은 지형의 경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직원 기숙사와 펩 사이 거리도 도보 15분, 자전거 5분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생활 환경까지 보장하는 거리였죠. 어느 날 오후 뜻하지 않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리서치 회사에서 일하던 예전 동료가 보낸 것이었죠. 자네가 관심을 가질 만한 자료라며 내부 전용 리포트를 특별히 전달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1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안의 주요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2047년 클러스터가 완전히 가동될 경우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5%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현재 대만이 21%, 한국이 27% 정도인데 이 구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셈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가가치였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결합된 통합 생산력 덕분에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동일한 웨이퍼를 생산해도 한국이 대만보다 30%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닥칠 경우 각 나라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분석한 거예요. 한국은 클러스터 내부에서 자급자족 체제로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면 대만은 2개월, 중국은 한 달이 한계라는 결과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내재화의 효과가 이렇게 명확히 드러난 거죠. 며칠 뒤 회사 내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최근 트렌드였어요. 발표는 우리 회사 패키징 기술 담당 임원이 맡았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술로 칩넷이 꼽힌다고 하더군요. 여러 개의 작은 칩을 만들어 블록처럼 조립해 하나의 큰 칩으로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떴습니다. 관건은 이 칩넷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었죠. 전기 신호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열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삼성이 최근 선보인 X큐브 기술을 예로 들었어요. 칩을 세로로 쌓아 층 사이에 마이크로 채널을 두고 그 안에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이었지만 삼성이 한 발 앞서 상용화에 성공한 듯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발표자와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패키징 분야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커피를 줬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경험이란 겁니다. 삼성과 SK는 수십 년 동안 메모리 패키징을 해왔기에 그 노하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에도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기술을 바로 양산에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개선하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 클러스터의 입주를 앞둔 기업 명단을 꼼꼼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랩리서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독일의 칼자이스, 네덜란드의 ASM 등 글로벌 장비 기업들도 모두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미중 갈등으로 중국 업체들이 첨단 장비 수입이 막히자 한국을 통해 우회하려는 전략을 쓰는 듯 보였습니다. 합작회사 설립이나 R&D 센터 설립 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한국은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비즈니스, 일본과는 기술 협력, 유럽과는 친환경 파트너십 등 모든 방향으로 연결고리를 넓혀가고 있었죠. 저녁에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재벌 3세 반도체 기업 CEO였는데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술은 따라갈 수 있지만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허구의 대사였지만 현실을 정확히 짚은 말이었죠. 실제로 생태계 조성에는 기술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뢰와 협력의 문화, 공통의 목표, 그리고 시간입니다. 한국은 2019년 위기 이후 지난 6년간 이 모든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왔던 것이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흥미로운 수치도 보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약 2.000조 원, 애플 하나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이 수백 개의 기업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애플을 훨씬 능가하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늦은 밤 보고서를 마감하면서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622조 원 투자는 단순히 설비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었죠. 단순한 수직 계열화도 전통적인 수평 분업도 아닌
네트워크 형태로 융합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이 모델의 핵심은 바로 경쟁과 협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균형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소재 국산화와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손을 맞잡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단순히 갑을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미국, 유럽의 기업들까지 이 거대한 생태계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퇴근길,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산업 집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생태계 문명. 그 안에서 수십만 명이 일하고 삶을 영위하고 꿈을 키우는 도시. 기술, 자본, 인재, 문화가 뒤섞이며 하나가 되는 용광로 같은 곳. 물론 우리 TSMC도 대단한 기업이죠. 한 회사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경쟁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초대형 반도체 기업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대만도 반도체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만큼 모든 역량을 한데 모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환경 규제,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렵고 물 부족 문제는 심각하며 전력 공급도 불안정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대륙과 맞닿아 있고 상대적으로 자원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우리 같은 순수 파운드리 기업들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될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 창문 밖으로 타이베이의 빌딩이 보였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상징이었던 그 건물도 이제는 여러 도시에 추월당했죠. 우리 TSMC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붙잡아 진화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누구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타이베이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저는 그 풍경 속에서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발을 멈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25년 9월 첫째 주 회사에서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모이는 타운홀 미팅이었고 CEO가 직접 나와 TSMC의 미래 전략을 소개한다고 했어요.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모였고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CEO가 무대에 올라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성공을 이끌었던 우리의 방식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감도가 펼쳐졌죠. 한국이 622조 원을 투자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습니까? 미국이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우리는 어떤 대비를 했습니까? 강당하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TSMC 2030 비전이 그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됐어요. 첫째는 순수 파운드리를 넘어서 시스템 파운드리로의 전환, 둘째는 글로벌 생산 거점의 다변화, 셋째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대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듣다 보니 저는 점점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발표하는 계획들이 한국은 이미 5년 전에 시작한 것들이었거든요. 미팅이 끝나고 제가 소속된 전략기획팀에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해 TSMC 메가 팹 프로젝트를 기획하라는 것이었죠. 3개월 안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팀원들과의 첫 회의에서 모두가 난감한 얼굴이었어요. 대만에 그만한 부지를 구할 수 있을까? 환경영향평가만 최소 2년은 걸릴 텐데 정부 지원을 한국처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린 최선의 결론은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 독일 드레스덴 등 이미 지어지거나 준비 중인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외 공장은 아무리 애써도 대만 본사만큼 효율적일 수 없었죠.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현지 규정, 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했습니다. 9월 중순, 저는 대만 경제부 주관의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반도체 주요 기업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대만 반도체 산업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제부 차관의 발언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방패에만 의존해왔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방어의 방패를 이제 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공격으로 움직이고 있죠. 우리 역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논의가 이어질수록 대만이 가진 구조적 제약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중국과의 긴장된 관계, 좁은 영토, 외교적 고립, 이 모든 것이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한 중소장비업체 대표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의 말에 여러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만 대기업들조차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TSMC에서 일하신다고요? 요즘 한국이 정말 무섭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반 시민들조차 이미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이 엄청난 투자를 한다던데 우리나라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더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국 뉴스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삼성 이나노 GA 시제품 생산 성공, SK하이닉스 HBM사 개발 완료, 2026년 대량 생산, 한국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매일처럼 이어지는 성과 발표들. 그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20년 넘게 함께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은퇴를 앞둔 그는 TSMC의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산증인이었죠. 선배님, 우리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제국은 영원할 수 없어. 로마도 몽골도 거대한 제국도 결국 쇠퇴했지. TSMC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중요한 건 어떻게 쇠락하느냐야. 명예롭게 물러나느냐 아니면 초라하게 무너지느냐. 그가 이어서 한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정상을 지켰어. 정상에서는 더 오를 곳이 없지. 하지만 도전자는 오를 곳만 남아있어. 집으로 돌아오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TSMC 글로벌 전략 책임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회사를 위해, 대만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며칠 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CEO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리기로 한 겁니다. 제목은 TSMC의 미래 협력 생태계로의 전환 제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이랬습니다. 한국과 단순히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자. 그들의 산업 생태계에 TSMC의 기술을 더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용인 클러스터에 TSMC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고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 CEO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EO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CEO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네. 협력이란 참 흥미로운 제안이야. 그가 돌아서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도 알겠지만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야. 대만과 한국, 미국과 중국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익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니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네. 하지만 큰 기대는 말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으니까. 집무실을 나서며 저는 알았습니다. TSMC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30년 넘게 쌓아온 자부심과 관성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2025년 9월 마지막 주 저는 타이베이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떠난 출장길이었죠. 라운지에서 우연히 대만의 한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역시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취재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TSMC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괜찮냐고 물었죠. 한국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길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열심히 메모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TSMC 역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신속하게 또 얼마나 크게 변하느냐라고 덧붙였죠. 곧 탑승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올 생각이냐고요? 저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혹은 피해야 할 길. 비행기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TSMC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 믿었고 10년 전엔 우리의 기술을 따라올 곳은 없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단순히 메모리만 만드는 나라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9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다룬 책을 펼쳤습니다.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삼성의 전략을 다룬 책에서 한 문장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1등과 2등의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1등은 길을 만들고 2등은 그 길을 뒤따른다고요. 그동안 우리 TSMC가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자신만의 새로운 길 생태계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2시간 뒤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위협일지, 기회일지, 아니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일지. 비행기가 점차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창밖에는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경기도 남부 어딘가에는 622조 원이 투입된 미래가 세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타이베이 시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던 도시가요. 그리고 2시간 뒤 저는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반도체 제국의 수도에 내리기 직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서울의 현재 날씨는 맑고 기온은 22도라고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TSMC의 미래뿐 아니라 제 개인의 미래도 이번 방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작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20년간 TSMC에서 일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독의 메모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